북한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약 1,300달러로 세계 최하위권,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고 전력 공급도 하루 평균 3, 4시간 수준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어려운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안보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 핵의 방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핵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걸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큰 축으로 나뉘었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당시 소련은 동북아에서 미국을 견제할 전략적 거점을 찾고 있었고 미국과 손잡은 한국 바로 위에 충직한 공산국가 북한이 있었죠. 소련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 관계를 언젠가 외세에 흔들리지 않을 힘을 마련할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 미국과 소련은 군사력뿐 아니라 원자력 기술에서도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톰포 피스를 발표하며 핵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쓰겠다고 선언했고 이 명분 아래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자로와 기술을 제공하며 미국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려 했죠. 소련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핵기술을 매개로 영향력을 넓히면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흔들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련도 자체적인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전 세계를 향한 평화 캠페인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었습니다. 바로 이 경쟁 구도 속에 북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이어가던 국가였고 소련은 원자력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자기 편에 더 깊게 묶어두려 했습니다. 1959년 북한과 소련이 원자력 협정에 서명하면서 영변을 중심으로 한 핵 개발의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영변에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설치해주며 북한 과학자들은 소련에서 직접 교육을 받으며 장비와 기술을 들여왔죠. 겉으로는 평화를 강조했지만 김일성은 이 기술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여지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핵기술을 스스로 완성하려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1970, 80년대에는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핵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김일성은 핵무기 국산화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군사적 핵 개발과 이어질 수 있는 기술 제공에는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수로나 다른 첨단 기술을 원한다면 핵시설을 국제사회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즉 NPT에 가입하라고 요구하였죠. 경수로는 같은 핵연료로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확보가 절실했던 북한에게는 꼭 필요한 설비였습니다. 북한에게는 필요한 에너지원이었지만 소련에게는 무기화 가능성을 막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이었던 셈이었죠. 결국 북한은 외형상 NPT에 가입했지만 영변에서는 여전히 핵무기화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86년 북한은 영변에 자체 설계한 가스 흑연 감속 원자로를 완공합니다. 겉으로는 연구용이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였고 재처리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즉각 우려를 제기했지만 북한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답하며 의혹을 부인했죠. 이런 상황에서 1992년 IAEA 사찰 과정에서 플루토늄 재고 신고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다음 해에 NPT 탈퇴를 선언하며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했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었고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긴장을 가까스로 멈춘 사건이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직접談판을 통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경수로 건설과 중유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행은 계속 지연됐고 양측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불신이 깊어졌죠. 결국 2002년 미국은 북한의 은밀한 우라늄 농축을 폭로하며 협상의 판을 뒤흔듭니다. 이 한방에 북미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고 북한은 이전의 탈퇴 선언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NPT에서 완전히 이탈하며 제네바 합의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신뢰는 사실상 무너졌고 이제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전체가 얽히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게 육자회담이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6나라가 한 테이블에 앉아 비핵화를 놓고 각자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맞부딪히던 시기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비핵화 그 자체보다 북한이 당장 무너지거나 한반도판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걸 더 경계하는 쪽에 가까웠죠. 아무튼 2005년에는 북한이 에너지 지원과 경제협력의 대가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로 복귀하겠다는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서류상으로는 상황이 꽤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래도 비핵화가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마지막 구간에 가까웠죠. 하지만 북한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가 계속되고 있었죠. 협상은 협상대로 개발은 개발대로라는 패턴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6년 10월 북한은 첫 지하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폭발력 자체는 크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미숙했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폭발 위력이 아니라 그 실험이 갖는 정치적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핵을 터뜨릴 수 있는 나라다. 이 한 번의 실험으로 북핵은 더 이상 개발 중인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폭발까지 확인된 무기로 올라섭니다. 여기서부터는 핵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북한이 핵을 발전시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국제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유엔 안보리는 첫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이후 2006년을 출발점으로 제재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석탄 석유 무기 수출 제한 같은 전통적인 제재에서 금융망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통제까지 경제 전반을 죄는 조치들이 하나씩 추가되죠. 논리대로라면 여기서 북한이 숨이 막혀서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북한은 제재를 고통이 아니라 내부 선전용 자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적으로 돌리니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핵이 있으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다. 이런 식의 구호로 제재를 포장하면서 핵을 체제 결속의 상징으로 키우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런 선택의 결과가 이후 반복되는 핵실험입니다. 북한은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이어가면서 폭발 위력을 한 단계씩 끌어올립니다. 초기 실험은 제대로 된 폭발이 맞냐는 말까지 들었지만 세 번째 실험부터는 실전 핵무기로 분류되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여섯 번째 실험에서는 140에서 최대 250킬로톤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수소폭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실험이 반복될 때마다 안보리 제재는 더 촘촘해졌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핵을 가진 나라라는 인식을 굳혀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을 어떻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협할 수 있느냐로 바뀌게 됩니다. 핵탄두만 가지고는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걸 실제로 날려보낼 수 있느냐죠. 북한이 집착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7년 북한은 수소탄 실험 성공을 주장하고 이어 ICBM 발사를 연속으로 진행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 이 순간부터 북한의 핵은 미국의 안보를 전제로 한 위협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 주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직접 맞을 수도 있는 리스크로 올라가게 됐죠. 권력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은 더 전면으로 튀어나옵니다. 2013년 북한은 이른바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공식 노선으로 채택합니다.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 대신 핵으로 재래식 군사비를 줄이고 그 돈을 경제에 쓰겠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핵을 일종의 돈 덜 들이는 안보 패키지처럼 포장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2022년에 나옵니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와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법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먼저 핵을 쓸 수 있는지, 지도부가 공격받는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반격하겠다는지 자기들만의 핵 사용 매뉴얼을 국가 법률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시점부터 핵은 그냥 언젠가 협상에서 꺼내고 집어넣을 카드가 아니라 정권 생존 공식을 구성하는 축이 됩니다. 핵을 포기한다는 건 북한 입장에선 정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죠. 정리해보면 2002년 제네바 합의가 깨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핵의 성격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위험한 카드였다가 ICBM과 수소탄을 앞세워 미국 본토까지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압박수단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정권 생존과 직결된 건드리기 힘든 시스템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핵은 언젠가 설득해서 포기시키면 되는 무기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체제와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대상으로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물론 비핵화는 여전히 국제사회가 포기하지 않은 이상적 바람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보다는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지난 20여 년 동안 강경 제재와 유화 정책이 번갈아 시도됐지만 돌아온 결과는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였습니다. 협박과 제재만으로 그리고 유화책과 보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른 셈이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은 억제와 대화, 제재의 병행은 물론이고 동맹의 신뢰를 다시 점검하는 방향으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와 핵 억제력 유지 그리고 외교적 협상 채널을 확보하는 대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북한 핵으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았고 국제사회는 이제 비핵화를 이상적인 목표로 남겨두되 단기적 대응과 장기 전략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매우 까다로운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북한 핵을 둘러싼 현실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한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